하고요. 지금은 더 가능 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원래 저는 이제 정치학 공부를 올해 26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앞부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는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특정한 시간성과 공간성과 단위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고요. 거리에서도 가능하고 작업장에서도 가능하고 골목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 안에서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이런 이제 민주주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볼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후진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이코노미스트지라고 하는 데에서 매년 각 나라 민주주의 점수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5개 국가 정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풀 디모크라시라고 충실한 민주주의 국가를 전 165개 중에 딱 23개만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23개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타이완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몽땅 다 북미거나 아니면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꽤 괜찮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뿌리가 좀 성겨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한마디로 하면 권위주의 기간이 길었고요. 민주주의 역사 기간이 짧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랑스 민주주의 이러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때부터 얘기하잖아요. 영국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뭐 권리장전 이때부터 얘기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막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미국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최소한 그 나라는 1775년부터 영국하고 싸웠던 얘기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때부터 그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였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만 하더라도 1789년에 이제 대혁명을 한번 해서 왕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나폴레옹도 등장을 했고요. 뒤집어져서 지금 프랑스가 1958년 헌법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의 역사로 보면은 5번째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저게 민주주의다라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안 엎어진 경험은 58년 이후부터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원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할 때 길게 잡는 분들은요, 그 1890년대 말에 독립협회가 등장했던 시기라든지 최소한 1919년에 이 3.1운동이 있고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였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민주주의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부를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권위주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민주화를 했는데요. 민주화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한 34년 민주주의를 한 게요. 민주화 이전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민주적이지 않았던 시기하고 비슷한 정도 시간을 민주주의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34년 만에 글로벌하게 꽤 괜찮은 민주주의가 평가를 받기는 하는데요. 그 꽤 괜찮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목에 숨이 컥컥 찰 정도로 바빴어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민주주의 뿌리를 강화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지난 민주화를 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34년을 돌이켜보면은요, 늘 항상 어느 정부나 어느 선거에서나 군개혁, 정보기관개혁, 선거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 수사기관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얘기가 안 나온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의제들이 다 어떤 거냐면요. 중앙정치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군부가 등장을 했던 나라에서요. 민주화를 하고 나서 제1과제,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은 군부가 다시 튀어나오는 걸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항상 북한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북한이 뭔 짓을 할 수도 있는데요. 북한이 뭔 짓을 안 해도 북한이 온다 하고 군대가 들고 나올 수가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요.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하면서 중국하고도 수교를 하고 소련하고도 수교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유엔 동시가입도 하고 이러면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 북한의 위협 관리를 했고요. 김영삼 정부 때 군대를 집에 보냈고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군밖에 못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거로 정부를 교체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국정원 개혁 이 국가정보원이요 그전에는 이름이 중앙정보부였다가 안전기획부였다가 국정원이 된 게 99년이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이 국정원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선거제도도 바꾸고 정당제도도 바꾸고 그렇게 했고 지금도 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나 이런 게 이슈가 되죠 이게 한편으로 얘기하면요 전국 단위로 또는 중앙 수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권위주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제도도 남아있고 행태도 남아있고 사람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주주의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잘 바뀌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바꿨는데 그게 또 잘못해가지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를 계속한 거예요. 지난 한 34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요 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변화라든지 실천의 경험은 좀 늦게 쌓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선거는 95년부터 했고 91년부터 했고요. 95년부터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 해가지고 지방행정부 선거를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이제 정당 공천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2002년에는 정당 공천을 안 했죠. 그러다가 또 2006년에는 다시 부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도 사실은 이제 지금도 계속 바뀝니다. 1인 2표제를 지방선거에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도 이제 그 정당 명부 비례 의석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도 두고 했다가 또 4인 선거구를 했다가 2인 선거구를 했다가 3인 선거구를 했다가 지금도 이제 선거제도가 지방선거에서는 많이 불안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민자치위 시범사업은 2013년부터 도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데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진 게 99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짧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서울로 기준으로 하면은요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동장님이 동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하고 다 알아서 했어요.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쨌든 동장님이 위촉을 하기는 했지만 주민위원회를 만들어 보자 라는 문제의식이 출발을 한 거고요. 여기에 나아가서 주민자치회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분들 말고 정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기반을 넓혀보자 이렇게 한 거. 이게 아직 역사가 10년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많이 확장이 돼서요. 지금 전국에 한 그 읍면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숫자가 3,491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작년 6월 기준으로 아마 626개 정도니까 올해 또 지금 늘어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 한 30%는 아직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지금 굉장히 이제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많이 쌓이지는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이 보유 조례수가 1996년 대비해가지고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8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조례는 17개 광역의회하고 226개 기초의회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한 90년대까지는요.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요. 주로 우리가 그거를 위임조례라고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회에서 먼저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든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이제 법 한 조항에 요거는 시도에서 책임지시고 요거는 시군구에서 책임지세요 하고 이제 위임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임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2000년대 한 중반, 특히 2010년에 여러분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건 기억나세요? 근데 이 무상급식
거는 그 뒤에 이제 조례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급식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인 경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로는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면서 중앙정부가 법률로 만드는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인 게 작년 1월에 이제 만들어져서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된 청년기본법 같은 겁니다. 청년기본법은요,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거는 2020년 1월인데요. 그 전에 17개 광역시도에는 청년기본조례가 이미 다 만들어졌고요. 226개 지방정부 중에서 올해 4월 기준으로 청년기본조례가 있는 데가 198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이미 필요해가지고 주도적으로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지방의회나 지방정부가 과거처럼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초중반처럼 국회에서 만들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이제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특히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또는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지방의회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 규모도요, 1997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에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총 재정량은요 4.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도지방정부하고 시군구지방정부가 1년 예산을 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의 이제 세원 확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교부금도 늘어난 거죠. 늘어나서 지방정부,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지방정부가 할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글로벌한 현상이거든요. 이게 지방정부의 발견, 재발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코로나19 처음 터지고 드라이브스루 기억하시죠? 차 타고 지나가다가 검사 받는 거요. 그거를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거는요, 경북 칠곡에 있는 한 병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병원으로 당시 왜 31번 확진자였나요? 그 대구에서 많이 확산이 되신 분, 그쪽에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병원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칠곡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의 검사 수요를 실내로 다 받아서는 감당을 못 하겠다. 드라이브스루 같은 거 하면 좋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를 고양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스루를 처음 시작을 한 거는 중앙정부가 이거 하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지침을 내린 게 아니라요.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확산이 된 겁니다. 이 고양시 드라이브스루 모델은 전 지구적인 모델이 돼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베껴갔죠. 여러분 마스크 대란 기억하시죠? 코로나 초기에. 이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요. 이 기초지방정부에서요, 중앙정부에서 공공 마스크 대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요, 동네 영세 마스크 만드는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만듭니다. 원래 그 공장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분들이 만들었던 양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이 주민분들한테 참여를 시켜가지고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그 기초지방정부의 주민들은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아주 저렴한 마스크를 공급받았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논산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중앙정부는 그렇게 빨리 일을 못해요. 일단 사이즈가 크고요. 논의할 때도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뭐 결정을 하려면 부처에서 제안을 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 의견을 물어서 국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이 과정이 길게 걸리는 게 제가 중앙정부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는 그 속성상 일을 결정하는 과정이 길어요. 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기초지방정부, 즉 민주주의의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코로나19 지금 벌써 변이 바이러스, 슈퍼 변이 바이러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일인데요. 코로나19가 왜 왔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은 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가설은 뭐냐면 인간이 환경을 너무 파괴하는 바람에 박쥐 서식지를 너무 파괴를 시켜가지고 박쥐들이 인간 사회로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박쥐 바이러스가 박쥐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간한테 들어오면서 지금 이런 재난이 된 거거든요. 근데 냉정히 얘기하면 인간이 박쥐 서식지만 파괴했겠습니까? 5만 대를 파괴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가지고 어떤 지구 생태계가 복원이 되지 않으면은 이 감염병 재난은 금세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단위 민주주의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활발히 작동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재난 또는 기후위기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심한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는데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동네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